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그 옛날에 한 여자가 봉황 꿈을 꾸고 봉선이란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훗날에 봉선이는 검은고 연주 솜씨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임금님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궐에서 검은고 연주를 하고 돌아온 봉선이가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봉선이가 혼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던 임금님이 봉선이의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맺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애처롭게 여겨서 무명천에 백반을 싸서 동염해주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봉선이는 죽었고요. 봉선이가 죽은 무덤에서 예쁜 빨간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요. 그 꽃이 봉선화라고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한국에서 우리 어릴 적 그 듀란이나 장독의 봉숭아가 한창이었던 것 같아요. 꽃망울 그 대궁마다 붉은 꽃들을 매달아서 온 장독대를 붉은 웃음으로 그득 채웠던 봉선화. 봉선화꽃을 짙게 물들이는 이 여름, 끝나지 않을 것 같이 태양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짙어지는 실록도 알고 보면요, 몸살을 앓는 중이고요. 바다를 찾는 사람들, 산을 찾는 사람들 모두 여름앓이 중입니다. 그런 8월의 한가운데입니다. 더위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짜증나게도 하지만 봉숭아 물들이는 손톱만큼은 어떤 기대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세상이 멈춘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더위가 끝나면 누구누구를 만나봐야지, 어디를 가봐야지, 못했던 무엇을 시작해야지,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더위에 잠시 멈춘 것들이 곧 좋은 일을 데려올 것 같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면서 문학으로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문학, 문 활짝 열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여러 장르의 문학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편안해하는 수필, 그리고 좋은 시, 문학 뉴스 등 걸 알리고 있습니다. 또 문학 인터뷰도 있고요. 오늘은 한국어를 다루는 능력에서만큼은 그 누구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글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어령 박사로부터 어휘의 달인이라는 평가도 받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작가죠. 칼의 노래, 남한산성, 언니의 배경 등으로 잘 알려진 고유한 어휘를 가진 김훈 소설가의 수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훈 소설가는요, 고유하게 쓰는 어휘가 있고요, 자신의 문투가 확실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김훈의 수필 목수라는 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용 듣고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나는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한다. 나는 일이라면 딱 질색이다. 내가 일을 싫어하는 까닭은 분명하고도 정당하다. 일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부지런을 떨수록 나는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져서 낯선 사물이 되어간다. 일은 내 몸을 나로부터 분리시킨다. 일이 몸에서 겉돌아서 일 따로 몸 따로가 될 때 나는 불안하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소외된 노동으로 밥을 먹었다. 나는 이제 아무데도 붙여주는 곳이 없고 기웃거릴 곳도 없어서 혼자 들어앉아 있다. 또 막 무는 개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한다. 요즘 나의 일이란 하루에 그저 두어 주씩 장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때때로 그나마도 하고 싶지가 않다. 글이란 아무리 세상 없이 잘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몇 줄이라 하더라도 그 물적 바탕은 훈민정음 24글자를 이리저리 꿰어 맞추고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글을 쓸 때 오른손엔 연필, 왼손엔 지우개를 쥔 내 몸은 부지할 곳이 없고 숨쉴 공기가 모자란다. 다 큰 사내가 어찌 연필과 지우개만으로 그 몸의 일을 넉넉히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한다. 지난 봄에는 글쓰기를 아예 자파하고 놀았다. 내가 사는 마을에는 집을 짓는 공사장이 있다. 40평짜리 모조주택을 짓는데 설계에 허세가 없었다. 낮고 순한 집이었다. 나는 그 공사장에 가서 목수들과 안면을 트고 그들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목수들이었다. 목수들은 나를 귀찮아하면서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목수들은 허리춤에 여러 가지 연장을 차고 있었다. 젊은 목수들의 연장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망치질이며 톱질과 대패질은 행복해 보였다. 세상의 재료들을 재고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일으켜 세우고 고정시키는 자들의 기쁨으로 그들의 근육은 꿈틀거렸고 날이 선 연장들은 햇빛에 빛났다. 아, 연필과 지우개는 잊혀져야 마땅하리라. 공사장 옆 나무 그늘에서 목수들이 먹다 남긴 소주를 마셨는데 내 마음은 슬픔과 기쁨이 뒤엉켜서 기뻤다. 전기톱이 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와 망치로 못대가리를 때리는 소리를 듣기에 편하다. 소음이 어째서 편안하고 아름답게 들리는가? 그 의문이 또 나를 들볶았다. 아마도 그 소음은 인간의 근육의 힘이 이 세계의 재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에 편안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음을 편안해하는 내 마음은 나 자신의 결핍이고 불행일 것이다. 나는 목수들이 잘라내버린 그 나무에 망치질을 했다. 나무통을 짜서 거기에 옥수수를 기르기로 했다. 못 받기는 쉽지 않았다. 못은
힘의 크기로 박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각도로 박는다는 이치를 나는 알았다. 못대가리를 수직으로 정확히 때리지 않으면 힘이 클수록 못은 휘어져서 일을 망친다. 수많은 못이 휘어진 뒤에 나무통 몇 개를 겨우 만들었다. 거기에 심은 옥수수가 자라서 잎이 제법 늘어섰다. 나는 옥수수 먹기보다도 옥수수 나무 쳐다보기를 더 좋아한다. 옥수수 잎은 난초처럼 깔끔하고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거칠고 싱싱한 힘으로 가득 차 있다. 옥수수 잎이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힘찬 각도를 이루며 꺾이고 비틀리고 휘어진 모습은 언제나 나를 신나게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스칠 때 잎들이 부대끼며 서걱거리는 소리는 늘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랑을 꿈꾸게 한다. 이런 소리는 옥수수 밭에 가야만 들을 수 있지만 나무통에 심은 한 줄기의 옥수수에서도 그 바람 소리는 들릴락 말락하게 들린다. 옥수수가 좀 자라자 다시 연필과 지우개를 쥘 수밖에 없는 내 몸의 조바심은 겨우 진정되었다. 공사 중인 집의 처막 끝에 매달려 못질을 하는 젊은 목수는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주눅들게 한다. 그러나 누구의 삶인들 고달프고 스산하지 않겠는가? 나무통이 좁아서 뿌리가 비어져 나온 옥수수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새로운 슬픔으로 지나간 슬픔을 위로한다. 옥수수 앞에서 먼 바람소리가 들린다. 놀다 보니 봄은 다 갔고 내 사랑하는 젊은 목수들은 집을 다 짓고 어디론지 가고 없다.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문장이 주는 신선함과 멋짐이 독자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늘어진 문장이나 형이상학적인 표현이 거의 없죠. 일상적인 단어들도 단문 형식의 문장 전체가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김훈 작가는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의 문장은 참 명료하면서도 표현의 신선함이 대단합니다. 작가라고 하면요, 저마다의 문장 스타일이 있고요. 김훈의 문장은 저도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만 읽을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얼마나 고뇌했을까 생각하게 하고요. 이 화려한 미사 여구가 없어요. 짧게 문장을 이어가면서 응축력 있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힘이 대단한 작가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훈의 목수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엿보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동네의 공사장 같은 곳을 서성이면서 목수들의 일을 지켜보면서 쓴 글이에요. 노동에 대한 소외를 젊은 목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수필인데요. 글을 쓰는 전업 작가라고 할지라도요, 글쓰기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글이 나오지도 않고요. 또 글을 쓰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순간을 작가들은 왕왕 만나는데요. 그때 작가가 공사장에서 우연히 젊은 목수가 몸과 사물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이 노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본인도 옥수수 심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노동과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면서 다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글인데요. 김훈의 산문집 중에서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밥벌이의 지겨움. 참 그 문장 자체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로합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밥벌이의 지겨움. 위로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글쓰기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힘들고 이거 의미 없는 것 같고 다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의 본질을 잃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때 공사장에서 목수를 봄으로써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충실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수필은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교훈적이고 미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문학적으로 보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이고 어쩜 이렇게 버릴 데가 없을까요? 이 글을 통해서 시대의 문장가라고 불리우는 김훈, 과연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김훈 좀 궁금하시죠? 김훈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김훈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이면서 소설가였어요. 김광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를 보좌하면서 문서, 번역, 분석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흐르는 피를 무시할 수가 없죠. 서울 도남초등학교, 또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했었는데요. 2년 지나고 영문과로 전과를 합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하고 돌아오니까 가정사정이 어려워져서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진 거는 아버지 김광주에게 원인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모시던 김구가 피살되면서 좌절로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김훈의 아버지 김광주는요, 말년에 그 무협소설을 집필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출판 계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출판사가 일정량의 원고료만 주고 책을 출판하곤 했었는데요. 인쇄는 당연히 출판사가 독차지하는 그런 구조였죠. 김광주의 소설이 잘 팔렸어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한 거죠. 그 시대 글쟁이 집안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김훈이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인 1973년에 그의 아버지 김광주는 사망을 합니다. 어찌나 집안이 어려웠던지요. 묘지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김훈이 묘지 비용을 할부로 갚아야 했다고 하는 후문도 들립니다. 그러다가요, 김훈이 1973년에 한국일보에 입사합니다. 사회부 기자였고요. 국민일보 또 한겨레 신문, 시사저널 등을 거쳤는데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또 그 고집도 있고 글쟁이니까 그랬겠죠. 사표를 쓴 것만 해도 무려 17번이었다고 하네요. 1986년부터 3년간 한국일보에 매주 연재한 여행 에세이가 있었는데요. 문학기행, 그것이 첫 책이었고요. 1995년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으로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저는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그때 이 소설가는 누군가 참 궁금해 했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시대가 만들고 사람이 만든다고들 하는데요. 그때 김훈은 황석영의 담당 기자였다고 해요. 황석영을 담당하면서 주로 했던 일은요, 황석영이 원고 펑크를 내고 튀면은 황석영을 잡아오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황석영이 그 유명한 장길산을 그때 연재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황석영이 펑크를 내면
글빨 있는 기자가 지난 줄거리 요약을 써서 이 땜빵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것을 김훈이 맡았었다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황석영이 속을 썩인 거네요. 김훈이 술만 취하면 그때 원한을 떠올리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잡아서 죽여버렸어야 하는 건데 뭐 그런 말을 한다고도 하네요. 김훈을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만든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했던 책이죠. 칼의 노래. 동인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2001년에 출간해서 현재까지 이 스테디셀러예요. 칼의 노래로 김훈은 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칼의 노래 이후에 출간하는 작품마다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을 하게 되죠. 김훈에 대한 문학계의 평가는 어떤가 참 궁금합니다. 김훈의 문장을 우선 돌아보면요. 아주 단순해요. 문장이 짧고 그 문장만으로도 형용의 정수를 보여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휘를 쓰는 것만큼이나 어휘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김훈의 문장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가예요.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능력. 그러니까 쓸데없는 설명을 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준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김훈은 소설을 쓰면요. 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절대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간관과 연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뭐 착하다, 나쁘다, 따뜻하다, 교활하다, 뭐 못됐다, 뭐 이런 것들이요. 단편적인 얘기인데요. 어떤 확실한 껍데기를 씌우는 순간 그 인물은 현실성을 상실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물의 외양과 행동, 말투만을 묘사해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여백을 둔다는 거겠죠. 이 점에서 독자마다 뭐 물론 호불호가 갈리기는 합니다만 문장 표현의 그 심리성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그 섬세한 심리 묘사에 감정 포인트를 두는 이 독자들은요. 김훈의 작품을 조금 좀 그렇다, 좀 낯설다 하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저서로는요.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칼의 노래예요.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현의 노래,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남한산성. 이것 또한 대단한 작품이었죠. 내 젊은 날의 숲, 흑산, 하얼빈 영화됐었죠.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화장. 저도 참 이 작품을 좋아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의 산문집도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그의 멋진 문체와 문학성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산문을 찾게 만들죠. 자전거 여행. 김훈이 자전거 타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전거 여행, 원형의 섬 진도,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 밥벌이 지겨움, 공차는 아이들, 내 영혼이 한 뼘 더 자라던 날, 바다의 기별, 라면을 끓이며 등이 있습니다. 참 묘한 건요. 이렇게 글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책을 많이 냈으면서도요. 김훈은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서로 별로 쓰지 않고요. 여전히 원고지에 손으로 손수 소설을 쓴다고 합니다. 고집스럽게 그 일을 고수한다고 하는데요. 이 샤프 펜슬이나 뭐 볼펜도 안 쓴대요. 또 놀라운 건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다. 글 쓰는 사람이 뭐 어딜 다녀? 어디 사실 다니고 싶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면이고요. 또 이 사람은 영원한 집에 방콕해서 글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소설 칼의 노래를 읽으면서요. 수많은 그 아름다운 문장이 있었지만요. 그 문장 중에 몇 문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칼을 빼자 햇빛이
튕겨져 나갔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칼을 빼자 햇빛이 튕겨져 나갔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짧은 한 문장에 칼의 강인함이 묻어나잖아요. 사실 그 칼의 노래는요, 책 전체가 이런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저자가 혹은 독자가 이순신이 된 것처럼 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몰입감도 사실은 이런 문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순신의 그 강인함을 더더욱 돋보이게 한 것이 칼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짧으면서도 단순한 문장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오랜 수련을 거쳐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에 그것이 짧고 단단한 문장이거든요. 또 하나 생각나네요. 죽은 자는 나의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었다라는 말이요. 그럼요. 죽음 앞에서 적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야말로 평등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네요.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단 한 끼 앞에서 무효였다. 지금의 허기짐. 이것이 그 옛날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배불렀어. 잘 먹었잖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김훈의 목수라는 산문과 함께 도대체 시대의 문장가라는 김훈이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조금 건드려 봤습니다. 사실 김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여름이 무르익어서 터질 것 같은 8월의 중반입니다. 아무리 배고프셔도요. 더위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깊은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